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우리나라가 EU, 유럽연합이 정한 조세회 피처라는 소식 얼마 전에 인터뷰해드렸죠. 한국적 상황과 특수성을 잘 몰라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 상황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외국 기업 유치나 여러 가지 경제적 목적으로 주었던 혜택들 정부도 수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EU의 지적에 100개를 들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하나 지난 국정공백기 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는 자성까지 나옵니다. 세무 전문가 연결해서 어떤 대안들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두 번째 이슈는 타워 크레인 붕괴 사고 이야기입니다. 같은 사고, 같은 인명피해가 반복되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 아닐까라는 의심할 수 있는데요. 사고가 나면 거의 사망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는 중대재해입니다. 새 정부도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고 현장에도 나섰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대책으로는 남양주, 의정부, 용인까지 이어지는 이 비극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나친 하청 구조와 외조화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부쩍 추워진 월요일 훈훈하고 기분 좋은 생활정보 가득 담은 생생장바구니도 늘 준비 중입니다.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조세회 피처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십니까? 굉장히 범죄거나 페이퍼 컴퍼니 하나 세워서 돈 세탁하거나 이런 것들 떠오르실 텐데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이런 곳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조세회 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EU가 여러 가지 유해성 제도를 갖고 있다라는 이유로 지정했고 저희가 첫 번째 인터뷰로 발빠르게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뭔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입장을 충분히 밝히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실질적인 행동 계획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대응을 세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응도 역시 약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조세 감면 혜택에 또 여러 가지 둘러싼 경제적 의미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대 경영학부 홍기훈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사실 보도될 때만 해도 좀 낯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세 피처라니 이런 의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유럽연합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거든요. 정부 대응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게 지금 그 EU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너무 조세 비협조적이다. 이렇게 해서 비협조 국가로 이제 지정을 했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EU가 갖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원래 OECD 국가나 이런 이 우리나라가 거기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는 뭐 그 이러한 걸 따질 때는 금융 서비스업 이런 정도만 이제 봤는데 네. EU에는 이제 제조업 등 이런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규정을 두고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거기에 이제 대응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EU라는 그 나라는 경제 단일체로서 하나의 국가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돼 있으니까 네.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뭐랄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적 혹은 지역적 차이로 볼 수 있겠지만 과거에도 사실 우리나라도 꽤 많은 이 조세 회피 물론 기업들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이 아니라 네. 이런 행동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 정부가 좀 적극적 대응을 안 했다. 지금 이런 아쉬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부의 그 발표에 의하면은 정부가 여러 가지 그 얘기를 이제 설명을 했었다. 충분히.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유해성 여부를 분석해서 네. EU와 합의해서 제도 개선을 이제 검토하자고 이제 제안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2018년까지 하여튼 개정 또는 폐지를 약속해라. 약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유해성 여부에서 이 소위 말하면 조세 피국, 네. 비협조국으로 보겠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렇게 되면은 그 입법 과정, 세법 개정 등 이런 걸 약속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하지 않고 어떻게 이제 설명만 하는 정도에서 끝나다 보니까 그쪽의 요구사항을 충족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 온 것이죠.
예. 뭐 그때도 사실은 지금 교수님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거 뭔가 우리가 좀 그쪽에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준 거여서 그냥 의사소통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대응 측면에서는 파나마 같은 나라에서는 뭐 사실 파나마는 여러 가지 조세에 관련한 이슈, 국제적 이슈가 많은 국가긴 한데요. 네. 예, 좀 뭐 EU 대사를 소환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 우리도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해야 EU 입장에서도 좀 들을 수 있다라는데 보통 이 국가 간 세무 문제에서는 교수님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소환해서 소위 조세 주권을 침범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만, 그것은 이제 그 상대방 나라에서, 여러 가지 그 기준을 정해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거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 조세 피의 비협조적 국가로 이제 지정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문제되는 것은, 니네 나라에는 왜 외국인 투자를 그렇게 조세를 혜택을 많이 주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다 그쪽으로 가게 돼서 우리 국내 산업과 국내의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걸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각 나라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무작정 그 대사를 소환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도적으로 밑받침되는 그런 철저한 대응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꾸 대응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언론지상에 불거지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리고 나서 일단 여러 가지 후속 대응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창원 같은 지역은 굉장히 몇십 년 된, 이런 외국 기업에 대한 혜택, 투자 유치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이제 개선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방안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어떤 한국적 특수성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떤 것들이 좀 세워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한국의 특수성만 가지고 얘기해서 이제 해결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은 뭐냐. 외국인만 왜 혜택을 주느냐. 너네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내두고 외국인만 준다. 이런 게 이제 큰 특징이거든요. 외국에 비해서 그 상대국보다 우리나라에서 세금 혜택 주는 게 그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세율이 다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런데 한국의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과 너희들 국내 기업 간에 왜 차등을 주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건 니들이 그걸 조세 회피 목적 내지는 너희들 나라만 발전하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 따라서 국내 기업과 외국인 기업을 기본적으로 차이를 안 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면 특정한 이제 특구, 경제자유 특구 이런 말도 하고 또 그 이외에 자유무역 지역, 외국인 투자 지역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자본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곳에 국내 기업은 혜택 안 주고 외국 기업만 주니까 지금 대응책 나오는 것은 두 개 양 국내 기업이나 외국인 기업 간의 차별을 거의 주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이제 대안이 나오는 것이고 그걸 하려면 세법 개정이 꼭 필요하고요. 이러한 것이 이제 대응책이라 핵심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기획재정부 측에 좀 의견을 더 설명을 요청했는데 정부는 지금 아직까지 계획을 좀 세우는 중입니다. 구체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면 저희와 또 한번 인터뷰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은 이런 식의 얘기는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내 외국에 대한 차별은 없애겠다. 그런데 또 모든 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안 맞아서 혜택이라는 혜택은 상징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좀 살려둘 수 있는 건 살려두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교수님, 그 기업들의 세제 혜택 주는 거는 살려두겠다. 내외국 기업의 어떤 차별은 없애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예,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세 혜택을 차별 없이 주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든 외국인 기업이든 만약에 경제 특구에 투자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겠다. 그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 이제 의견이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중요한 핵심은 뭐냐. 내 외국인을 차별 없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내 외국인이 차별 없이. 그러다 보면 우리 경제 특구나 이런 데만 이제 투자를 많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일정한 조건을 이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고용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일정한 어떤 그 업종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이런 정도로 주면서 국내외에 차별만 없으면 그런 특별 지역은 줄 수 있는데 모든 기업에게 이제 다 주게 되면 이제 쏠림 현상을 위해서 아마 그 어떤 이
범위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코스닥이나 이런 증시할 때도 정책 환경 혹은 국가의 어떤 정책 과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할 텐데요. 네. 교수님, 일단은 정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과 이야기를 설득하면 뭐 내년 상반기에 또다시 한번 이 조세회피 보고서 갱신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좀 수정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EU에서는 이제 이런 것을 하면서 내년도 2018년까지 약속을 하라, 개선을 약속하라고 이제 우리한테 요청을 했고 우리가 이제 그걸 받은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저 내년에 또 상반기에도 일부 갱신하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우리가 충분히 그 입법을 바로 완료는 안 했다 하더라도 네. 입법 개정을 완료 안 했더라도 약속만 제대로 하기만 해도 그러한 것에 이제 그 조세 회피의 좀 비협조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기회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뭐 EU와의 협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세금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국제적 이슈가 되는 것도 뭐 국민 여러분이나 많은 분들이 모르셨던 분도 계십니다. 지난해 좀 국정 공백기 때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뭐 부처 간 협의라든지 혹은 정부의 의사결정 같은 것들 좀 이전과 달리 좀 잘 되려면 어떤 점들이 좀 보완돼야 될까요? 네, 이게 이 조세 문제는 어떤 그 조세라는 직접적인 어떤 특정 그 부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네네. 이게 고용, 투자 뭐 모든 것이 이제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 또 외교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외교, 산자,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등 모든 기업들이 한꺼번에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은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그쪽에서 이제 이거에 포함된 이유를 대는 걸 네, 보면 한 발 늦었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어떤 그 입법 과정을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건 분명한 거고 그때 네네. 당시까지요. 약속을 네. 못했다는 것은 그래서 구체적인 심각성을 가지고 대응을 하지 못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속하게 그 이런 비협조 국가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는 아주 그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EU가 우려했던 바들 내외국 차별 혹은 좀 부당한 유인책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개선 요구가 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법 외에는 없다 이런 결론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세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를 그종의 요청에 부합하지 못하거든요. 네네. 따라서 제도적으로 꼭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이제 이 대응책으로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양적 성장이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 네. 포함한 질적 성장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대 경영학부 홍기훈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 귀를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0945번 문자 메시지 보낼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생경제 하고 싶은 말 혹은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같이 나누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 메시지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은 바로 타워 크레인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이 문제 다루고 또 이야기할 때마다 대책 열심히 이야기했지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타워 크레인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탑처럼 생긴 고정식 크레인입니다. 건설 현장 옆에 가다 보면 노란색으로 T자 형태의 크레인 생긴 거 많이 보시죠? 정지식, 이동식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 운영 방식에 따라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타워 크레인을 설치할 때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일어난 사고도 설치, 해체 시에 많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기술력 사실은 좀 외주나 하청이 아니라 전문적인 분들이 잘 관리해야 사고가 안 나는 부분이고요. 또 주어진 규칙을 잘 준수해야 사고가 안 난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다면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요? 이어지는 두 번째 인터뷰에서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립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애청자 8328님은요,
세금 내지 않은 분들, 체납자들 대상으로 2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공개하라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4809님은 비트코인 때문에 한국도 견제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런 이슈들도 참 뜨겁죠. 한국 국가의 조세 회피처로 지정된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국가 내에서 세금 안 내는 분들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드네요. 자, 2부 광고 듣고 와서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8분 32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아봅니다. 2대12 권서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뉴스 나가니까 문자 반응도 뜨거운데 고액 상습 체납자들 명단 공개됐죠? 네, 오늘 21,400여 명의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들은 새로 체납자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공개가 됐는데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약 5만 명 정도가 고액 상습 체납 중인 건데요. 네. 1년 이상 체납액이 이제 3억 원에서 6억 원 이상으로 하향이 조정되면서 공개된 인원이 작년보다 한 4,700여 명 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11조 4,700억 원가량인데요. 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 보니까 류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었습니다. 네. 상속세 447억 원가량을 체납했고요. 또 신동진 전 이프 실대표자가 392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양도소득세 등 369억 원가량을 내지 않아서 3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호를 운영했던 이 세모그룹의 유병원 회장 일가도 연대 납세 의무가 발생하면서 이번에 새로 포함이 됐는데요. 네. 유상나, 유혁기, 유성나 씨 등이 이제 증여세를 포함해서 115억 원가량을 내지 않았습니다. 또 연예인 이름도 좀 보였는데요. 네. 가수 구창모 씨와 배우 김혜선 씨가 각각 4억 원 안팎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은 주택업체인 코레드 하우징으로 근로소득세 같은 526억 원 정도를 체납했고요. 네네. 명지학원도 법인세 149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오늘 국세청이 이 체납자들의 재산 추적 사례도 같이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 세금 안 내려고 위장 이혼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장에 숨겨놓거나 허위로 양도하고 세금으로 낼 돈이 없다. 이렇게 버티는 경우가 좀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소파 등받이에다가 4천만 원 가량을 숨겨놓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 소파 등받이에 4천만 원 숨겨놓을, 자, 세금을 떳떳하게 내면은 이런 욕을 안 먹을 텐데요. 헌법에서 정의하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자,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 열렸지 않습니까? 반응 어떤가요? 네, 이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퓨처스라고 부르는 금융 상품인 건데요. 네. 이제 미래 일정 시점에 이제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팔거나 사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네. 미국의 이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현지 시각 후 10일 오후 5시부터 비트코인 내년 1월물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오전 8시부터 거래가 된 겁니다. 이게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비트코인이 진입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만 금이나 곡물,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거래하는 이 제도권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되면 비트코인도 그런 자산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네네. 또 이런 선물 거래가 가능해지면 비트코인 하락에도 베팅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비트코인 선물은 뉴욕 가상화폐 거래소 제미니를 기준으로 비트코인 선물 가격을 매기고요. 투자 과열을 막기 위해서 1회 거래 한도를 5천 계약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등락폭이 10%를 넘으면 2분간, 그리고 20%를 넘으면 5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이런 이제 조치도 도입을 했는데요. 네네. 이 비트코인 선물 계산가는 15,460달러였고요. 네. 이게 장중한 때 18,7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네네. 중간에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두 번이나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는데요. 개장 후 한 2시간 동안 800계약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주문이 몰리면서 거래 시스템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비트코인 선물이 등장하면서 이제 하락에도 베팅할 수가 있게 돼서 네.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역시 이제 제도권 금융에 들어오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고 그만큼 유동성도 풍부해지니까 점차 안정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좀 나옵니다. 예, 우리의 지금 금지냐 아니냐 논쟁하는 상황이 한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습니다.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크 같은 그런 기술도 제도도 도입되는데 국내에는 어떻습니까? 널뛰기다 이런 보도가 주말 내에 쏟아지던데요.
네, 국내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이제 빗썸에서 거래된 비트코인 가격 보니까 오후 3시 25분 기준으로 보면 1,918만 원이었거든요. 네. 이게 지난 8일에 2,400만 원대로 뛰었다가 10일에는 1,390만 원대까지 미끄러졌었는데 네. 오늘은 또 올라서 1,900만 원대로 회복한 겁니다. 네네. 변동성이 뭐 엄청난 건데요. 그러니까요. 뭐 오늘은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됐다라는 소식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는 계속 이제 정부가 규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난주에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선물은 안 된다라고 이제 당국이 얘기했고 네. 가상화폐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이제 ICO도 금지한 상태고요. 네네. 가상화폐 거래소 영업을 중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러고 있고 오늘 이제 최종국 금융위원장도 또 한 차례 이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열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경고성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아마 이제 정책에 있어서의 리스크 이거에 따른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과 미국 어느 사이에 어중간한 느낌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주택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겠습니다. 전세대출 금리도 일제히 오르고 있네요. 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에 기준금리를 6년 반 만에 0.25%포인트 올렸잖아요. 네.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전에 뭐 이미 인상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시중 금리가 사실 먼저 올랐습니다. 그래서 11월 은행이 취급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일제히 올랐는데요. 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은행이 내준 전세자금 대출의 가중평균 금리 보니까 2.96%를 기록해서 전달보다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10월에도 0.01%포인트 올랐으니까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건데요. 지난달 은행권에서 전세대출 금리 가장 낮은 건 봤더니 우리은행이었는데 2.9%였고요. 네. 뭐 하나은행이 2.91%, 뭐 신한은행이 2.94%였습니다. 이 전세자금 보증이라는 거는 은행에서 뭐 주거용 오피스를 포함해서 실제 주거하는 주택의 전세자금 빌릴 때 주택금융공사가 개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거든요. 네. 그만큼 좀 낮은 금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16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가상화폐 널뛰기를 줄 수 있을 텐데요. 네. 워낙 가상화폐가 급등하면서 뭐 투자라기보다 이제 투기세가 좀 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뭐 17세기에 있었던 네덜란드 튤립 투기 명품 수준 아니냐, 뭐 규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사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서 디지털화폐 결제 플랫폼 스타트업을 설립한 가상화폐 전문가가 방한을 해서 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아, 네네. 네, 한국에서 너무 가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발전해서 그게 산업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거기서 일자리가 창출할 수 있도록 좀 지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투기 수요도 문제니까 투기 수요는 규제보다는 그 경제, 금융, 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뭐 사실 인터뷰하는 내내 그 말에 상당히 좀 공감이 됐었습니다. 예, 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분리는 되겠지만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고 뛰어드는 게 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화폐 이런 부분인데 고민이 앞으로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얼마 전 판문점에 북한 병사 한 명이 귀순했죠. 그때 총각을 다투는 치료를 잘했던 아주대 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목숨을 다투며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건설 현장 노동자나 이런 분들이라고요. 이분들은 왜 이렇게 목숨을 내거는 상황에서 일해야 하고 이렇게 자주 다치거나 위험할까요? 개별적인 사고나 안전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또 특정한 분들만 계속 이런 일을 겪는다면 구조적인 부분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대책도 세워야겠죠. 2달 전 의정부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붕괴 또 안타까웠지만 지난 토요일 또 용인에서 타워크레인 붕괴가 있었습니다. 역시 똑같이 여러 명의 목숨이 희생됐는데요. 정부도 강력한 대책 천명했고 또 세우겠다 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건 없을까요? 어떤 부분 더 살펴봐야 할까요?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국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 문제 다시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문제로 자주 전화를 드리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한데요. 네. 지난 토요일에도 정부가 지금 특별감독관 투입했습니다. 원인 조사도 함께 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 대략적인 윤곽 나왔나요? 아직 조사 중이어서 이렇게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미 언론에 좀 많이 알려진 대로 사실 올해만 해도 지금
6건의 사고에 18명이 사망한 것인데요. 이번에 네네. 용인 사고의 경우에도 사실상은 좀 이제 기존에 이제 반복되어 왔던 건설 현장의 타워의 임대 설해체 문제에 대해서 네. 다단계 하청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되면서 그런 것들의 좀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직접적인 사고 원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난번 때도 뭐 노후 크레인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이 실제로 타워 크레인 해보셨던 분들도 이 절차만 잘 지켜도 되지만 그 절차가 안 지켜질 만큼 열악한 하청 문제가 큰데 이번에 희생되신 분들도 역시 하청 노동자분들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전체가 네. 다 하청 노동자십니다. 참 지난번 지금 뭐, 네. 예, 건설 현장, 일단 이번에 타워 크레인도 마찬가지이지만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는 거의 90%가 다 하청 노동자이시고요. 네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청 노동자가 이제 희생이 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내지는 이걸 하청하시는 분들에게 다 넘겨버린다 이런 상황인데 자꾸 이 문제를 짚어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안전 문제랑 직결되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그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원청에서 타워 크레인 임대업체를 통해서 장비 임대를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사고처럼 이제 그 설치나 해체 과정에 대해서는 설치 해체 팀을 또 별도로 불러서 그 설치 해체 팀이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개인 사업 면허로 해서 그 작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이 설치 해체 팀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똑같은 인원이 계속 보유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그런 설치 해체와 관련된 게 발생될 때마다 또 이렇게 팀원들을 모아서 하시는 방식이거든요. 아, 네. 이제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굉장히 사고가 반복되는 위험한 업무인데 원청에서 또 타워 임대업체에서 또 설치 해체팀, 또 설치 해체팀에서 또 팀원들을 또 그 각각의 공사별로 그 모아서 작업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위험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청을 주게 되면 그 위험한 업무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될 뿐만이 아니라 네. 그 다단계 하청이 내려갈수록 공사비 삭감 문제라든지 이런 게 그렇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위험한 업무에 하청 노동자가 다 내몰리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지금 이 최명순 국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위법은 아닌 건가요? 이를테면은 이 크레인 설치 해체에서 자꾸 이런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건 자격을 갖추고 얼마 이상 종사한 뭐 이를테면 뭐 정규직 직원이 하도록 한다던가 뭐 이런 기준 같은 것들이 없나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원래 건설 현장은 다단계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요. 아, 원래는 금지되어 있군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다단계 하도급이 건설산업기본법에 금지되어 있는데 네네. 사실 타워의 장비 임대는 임대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도급비냐 임대냐에 대한 해석 다툼이 있고 네네. 또 설치 해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 사업이 면허를 내서 하시는 형태이고 네. 이게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돼 있거나 아니면 설치 해체가 별도의 등록제도를 갖고 있거나 네. 그렇지 않은 상태이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작업에 대해서 이걸 불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제재는 없는 상태죠. 그러면 계속 돈을 줄여나가는 하청 방식으로 물론 여러 가지 도급이나 해석상의 문제는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걱정이 되는데 정부도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겠다. 지난달 16일에 정부가 대책도 내놨거든요. 그 가운데 지금 사고가 나왔는데 좀 대책 내용이 궁금합니다. 어떤 대책입니까? 일단 정부에서 8월 달에 중대재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도 했고요. 네네. 이 타워 크레인과 관련해서도 이제 별도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 사실 그 주요 내용들은 이제 크레인 장비와 관련해서 노후 장비에 대한 거라든지, 등록에 대한 거라든지, 검사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원청의 그 작업 안전 관리 책임을 좀 강화하는 문제도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임대업체나 설치해체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 자격 설치해체 같은 경우에 전문 자격 제도의 도입이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외주화나 다단계 하도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대책은 아니고요. 네. 여기 주로 이제 장비 검사라든지 관리 차원의 좀 대책이었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이 대책이 제도화돼서 아직 현장에 실시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네. 주로 이제 관리 차원의 대책이기 때문에 외주화나 하도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크레인 사고가 난 용인 크레인도 한 달 전에
이상 없다, 정기검사 합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 앞서 여러 번 지적해 주신 하도급의 문제,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좀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게 돈의 논리, 그러니까 비용이 좀 더 저렴해질 수 있다라는 논리에서 자꾸 반복된다. 이 하청과 위험의 외주화 이런 것들은 좀 그런 원인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정부 대책 중에서 뭐 검사나 관리 차원의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이제 검사나 관리 차원의 대책이 이제 현장에 잘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 하도급이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것들을 막지 않으면 네. 결국에는 이제 비용이 줄어서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서류상의 제도에 불과하게 되고 사고는 좀 반복적으로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타워 쪽에 계시는 이제 저희 조합원들이나 종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예전에는 이제 원청업체에서 아주 예전에는 원청업체가 타워 크레인을 직접 보유하고 있었죠. 아, 네. 네, 장비를 보유해서 그 전체적인 것이 원청이 직접 한 적도 있었고요. 시공사가 타워 크레인을 갖고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상당한 오랜 전부터 장비를 임대하는 형태로 네. 돌렸는데요. 일종의 외주화인 것이죠. 네네. 그런데 그때도 좀 초기에는 임대업체로 외주화를 하더라도 임대업체에서 그 타워크레인 기사분이라든지 네. 설치 해체하시는 분들을 직접 고용해서 네. 기사 타워크레인의 사용이라든지 설치 해체 과정에서 어쨌든 그 업체가 보유한 장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사와 설치 해체가 한 팀을 이뤄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게 그냥 거의 아무런 규제 없이 계속 다단계로 내려가기 때문에 네. 이런 반복적인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점점 나빠지고 있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손을 봐야 된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무인 타워 크레인도 운영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뭐 자격증 없이도 현장에서 아무나 막 운영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더 위험한 사고가 생길 수도 있을까 걱정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 사실 민주노총에 타워크레인 기사 노동조합이 있으시고 네네. 이 무인 타워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년째 위험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워크레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장비인데 기사가 타도 이런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이걸 그냥 아주 몇 시간 교육받고 아무나 와서 장비 조작을 해서 네. 하기 때문에 사고가 점점 더 위험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타워 크레인 기사를 고용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무인 타워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까? 또다시 비용 절감의 논리로 가게 될 가능성이 계속 이런 비용 절감의 논리로 업체가 계속 하는 것들을 계속 방치하는 거는 결국에는 노동자나 시민의 위험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반복될 것 같습니다. 예, 20여 년 전에 제가 대학생일 때 저도 무인 타워 크레인을 조종했었거든요. 아무런 자격 없이. 이게 20년간 반복되고 있고 결국은 목숨보다 비용이 더 중요한 게 된 게 참 안타까운 생각인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말한 하도급 이런 식의 관리 사각지대로 빠져버리는 것들 막을 수 있는 대책 정부에 어떤 것들 요구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사실 그동안 노조에서 검사를 공공기관이 해야 된다든지 무인 타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든지 이런 제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고요. 네네. 지금 대책도 굉장히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들은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그 위험의 외주화나 도급 단계를 줄이는 것만이 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그게 최소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서 설치 해체팀을 보유하게 하든지 네. 그런 방식으로 가서 도급 단계를 줄여서 해결을 해야지 지금 정부가 내놓은 것들이 설치 해체에 대한 등록제 정도인데요. 네. 설치 해체를 등록제로 한다 하더라도 원청에서 임대업체 또 설치 해체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는 막아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돌아올 수는 없겠지만 또다시 그런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를 최대한 열어놓고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국장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무거운 뉴스에 이어서 좀 밝은 뉴스, 힘나는 뉴스 소식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바로 생생장바구니입니다. 오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그런지 계절마다 먹을거리가 참
다양하고 독특해서 좋습니다. 겨울 그러면 이 과메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과메기가 맞습니다. 예전에는 청어였다가 청어가 안 잡혀서 꽁치였다가 요즘 또 다시 청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름이 왜 과메기인가요? 겨울철 바다의 맛을 느끼고 싶을 때 이 과메기 찾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과메기일까 생각하시면서 드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또. 맞아요. 이 이름의 유래는 꽁치나 청어를 말릴 때 생선 눈에다가 꼬챙이를 꿰어서 걸어두었다고 해서요. 네네. 이 관통할 관자에 눈 목자를 쓴 관목이라는 한자가 과메기의 어원이었다고 해요. 네. 또 과메기가 탄생한 어휘를 좀 간단하게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래 과메기 하면은 경북 포항에 있는 영일만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예전부터 이 영일만에 해초가 되게 많았대요. 네네. 그래서 겨울철이면 청어들이 때로 몰려와서 산란을 하던 장소였는데 네. 이 청어를 어떻게 하면 좀 오래 보관할 수 있을까가 문제였어요. 네네. 마침 이 부엌 연기가 빠져나가는 곳에 걸어둔 청어가 훈제가 되면서 이 과메기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익히지 않은 생선을 건조시키면서 만든 독특한 맛입니다. 이 전라도 쪽에 사키농어가 독특한 음식이라면 경상도 네. 쪽에는 과메기가 저는 둘 다 좋아하고 잘 먹는데요. 자, 이게 요즘 겨울 별미다 보니까 인기도 많아요. 먹는 방법도 미역이나 뭐 마늘 이렇게 해서 먹는 방법이 있는데 가격이 어떤지 또 어떤 걸 구입해야 좋을지 좀 알려주시죠. 지금 과메기는 한 마리에 1,500원 정도 하는데요. 네. 이왕 사실 거면 좀 좋은 걸로 고르셔야 될 것 같은데 과메기는 오래된 것은 껍질이 누르스름한데 신선한 것은 깨끗한 은빛을 띱니다. 아, 은빛을 찾아야 되는군요. 네. 네. 그리고 딱딱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부드러운 것을 찾아야 이 식감도 훨씬 낫고요. 네. 보통 많이들 사서 한꺼번에 이 겨울 한철 내내 드시던데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실 때는 종이에 돌돌 말아가지고 네. 비닐팩에 밀봉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네. 촉촉함이 좀 더 오래 가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과메기가 제철이라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 게요. 네네. 이 성분 중에 아스파라긴이라는 게 있는데 알코올을 분해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연말연시 참석할 자리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메뉴 선정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분해할 알코올보다 더 많은 알코올을 부르는, 예, 과메기 사실 맛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자, 재미있는 소식이었고요. 겨울철 또 관련된 여러 축제들 있죠?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 가운데서 이번 주말 가실 만한 곳이 인천 강화도에서 열리는 빙어 축제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열려가지고 내년 2월까지 계속되는데요. 이 축제의 장점이라면 겨울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얼음 상태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네. 네, 이 안전한 시설 위에서 얼음을 깨보고 빙어랑 송어 낚시 체험도 하실 수 있고요. 네네. 게다가 이 낚시용품 다 대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몸만 가셔서 축제 즐기시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바로 옆에 이 포장마차에서 빙어회나 튀김도 판매하고 있고 아이들을 위한 얼음 썰매 같은 것도 다 마련하고 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과 함께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연인들과 함께 가시기에도 좋은 그런 하지만 훈훈한 축제가 아닐까요? 예, 연인들과 함께 힘을 잔뜩 주고 얘기하시는 분이. 제가 못 갈 것 같아서요. 예. 자, 강화 서울에서 가깝고요. 낚시도구까지 대여한다고 하니까 요즘 낚시 인기거든요. 또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가 동향으로 넘어갈게요. 이번 주 물가 동향 알려주시죠. 먼저 내려가는 품목 어떤 겁니까? 이번 주에는 가격 괜찮은 품목으로는 채소류 가운데서는 적상추와 토마토 그리고 축산물 가운데서는 닭고기가 있어요. 네. 적상추는 현재 출하 물량이 일정한데 요즘 남부지방이 또 김장철이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김장용으로 이 소비자분들이 많이 구입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상추는 수요가 높지 않습니다. 네. 가격이 100g당 670원 정도로 연중 다 고려했을 때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요. 또 토마토는 12월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8% 증가했어요. 공급 물량도 많은 편인데 또 겨울철에 많이 선호하는 품목도 아니다 보니까 수요 감소로 가격 소폭 내려갔습니다. 1kg에 3,700원 정도면 구입하실 수 있겠고요. 예. 닭고기는 지금 AI 여파 때문에 좀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덜한가요?
네, 뭐 저번 주에 전남 영암 쪽에서 뭐 AI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아무래도 소비에 약간 영향을 받을 것 같긴 합니다. 닭고기가 현재 한 마리에 5,100원 정도 하는데요. 사용 마리수가 지난해보다 3% 증가하기도 해서요. 앞으로도 가격 약보합세 전망하고 있고요. 또 닭고기 말고도 계란은 생산량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또 수요도 꾸준한 편이어서 그런지 계속 보합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닭고기가 기침 또 겨울철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니까요. 안전하다면 여러분 많이 소비해 주시는 게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겨울철 가격이 오르는 품목도 있죠.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오르는 거라면 이번 주라면 뭐 김장 관련 품목인 대파나 오이 이런 채소류도 당연히 상승세 타고 있지만요. 지금처럼 낮은 기온과 더불어서 이렇게 눈 오고 비 오고 계속 흐린 날씨를 보이게 되면은 시설 재배하는 농산물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번 주는 파프리카가 올라서요. 한 개에 1,2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1조량 부족하다 보니까 생육이 부진합니다. 진주나 김제지방 쪽에서 출하 물량 감소하면서 오름세 보이고 있어요. 네. 오늘도 알뜰한 정보까지 감사드리고요. 꼭 빙어 송어축제 외롭게 하시기를 제가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2597님은요. 40대 중반입니다. 국민연금 열심히 넣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세대는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연금 고갈로는 계속 나오는 얘기죠. 하지만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한번 열심히 그래도 믿는 수밖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6817님 타워 크레인 사고 가슴 아픕니다. 오래된 크레인은 사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명피해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이 국민들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YTN하고 하트를 보내주셨네요. 8012님 점검 잘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라고 하시면서 빙어 좋다고 하셨는데 빙어 왠지 먹고 싶어지네요. 8106님 자격증 있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제한해야 되고 안전불감증 없어야 됩니다. 날씨가 추운데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김우성 앵커님과 함께 청취자 모든 분들 여유를 갖자고요 라고 응원 문자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타워크레인 사고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네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